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 강한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저희 아빠 강석준 씨와 제 인생의 가장 큰 오답이자 흑역사였던 전 남자친구 이영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영훈과 저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신입생 시절부터 저희는 꽤 친한 무리에 속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영훈은 그저 성격 좋고 친구들 사이에서 실없는 농담도 잘하는 평범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조별과제도 자주 같이 하고 시험 기간이면 도서관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허물없는 친구 사이로 지냈어요. 그러다 4학년 1학기 무렵 서로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의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원래 알던 사이라 편하기도 했고 이영훈이 제법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취업이라는 힘든 문턱도 서로 응원하며 넘었고 직장인이 되어서도 큰 싸움 없이 무난하게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났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한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주방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홀을 담당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늘 다정다감하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저를 늘 믿어주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얼굴에 화상 자국이 좀 심하게 있으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금 놀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영훈이와 사귀는 동안에 미리 말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아빠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으시거든. 예전에 공장 일하실 때 화재로 다치셨어. 나중에라도 우리 아빠 보면 흉터 때문에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조심스럽게 당부하자 영훈이는 커피를 마시며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아, 뭐야. 난 또 뭐라고. 화상 자국이 뭐 어때서.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걸로 놀래? 걱정하지 마. 영훈이의 듬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미리 언지를 몇 번 했기에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귀는 동안 저희 엄마는 영훈이와 몇 번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그때까지도 저희 아빠는 영훈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아빠에게 정식으로 영훈이를 소개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도 식당을 하긴 하지만 첫 인사다 보니 근처 한정식에서 보기로 했는데요. 그 자리에 마주한 영훈이의 태도는 좀 놀랍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 아빠와 처음 대면하는 그 순간 영훈이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사람처럼 두 눈이 커지더니 이내 시선을 황급히 바닥으로 내리깔더군요. 아빠는 예비사회를 본다는 생각에 들떠 평소 잘 입지 않으시던 가장 좋은 양복을 빼입고 환하게 웃으며 영훈이를 맞이하셨습니다. 자네가 영훈인가? 우리 한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네. 3년이나 만났다지?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자, 여기 앉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영훈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아빠의 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빠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소주를 한 병 시키셨습니다. 좋은 날인데 우리 사이 될 사람이랑 술 한잔 해야지. 자. 아빠가 웃으며 술을 건넸지만 영훈이는 머뭇거리며 술잔을 잡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술은 못 마실 것 같습니다. 그래? 속이 안 좋아? 아이고,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 그럼 억지로 마실 거 없지. 밥 많이 먹게나. 이것도 좀 먹어보고. 아빠는 서운한 내색 하나 없이 영훈이의 앞접시에 고기 반찬을 직접 덜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영훈이는 아빠가 덜어준 반찬은 젓가락으로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깨작거렸고
아빠가 묻는 말에도 시선을 피하며 단답으로만 일관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왜 저러지 싶고 기분이 점차 안 좋아지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할 만한가?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고생이 많아. 네, 괜찮습니다. 한나가 고집이 좀 센 편인데 자네가 고생이 많겠어. 우리 딸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결혼까지 결심했어? 그냥 착해서요. 도무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할 정도로 말주변이 좋고 넉살이 좋던 영훈이었는데 지금 제 아빠 앞에서는 마치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굴고 있는 거예요. 표정도 안 좋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식사 내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훈이의 발을 상밑으로 툭툭 치며 눈치를 줬지만 영훈이는 제 눈길조차 피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식사 자리는 아빠 혼자 애써 분위기를 띄우다 무겁고 어색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식당 앞에서 부모님과 헤어지고 저는 영훈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웠죠. 운전대를 잡은 영훈이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꾹 눌러왔던 섭섭함을 토로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나야, 아버님 말이야. 생각보다 화상 자국이 엄청 심하신 것 같네. 어쩌다가 저렇게 되신 거야? 저는 영훈이의 무례했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일단 상황을 설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셨거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숙사에 엄청 큰 화재가 났대. 사람들이 다 자다가 혼비백산해서 밖으로 대피를 했는데 아빠가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같은 방을 쓰던 동기 한 명이 안 보이더래. 건물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소방차는 아직 도착 전이었어.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 들어가셨다고? 아빠가 그분 구하겠다고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셨어. 결국 방에 쓰러져 있던 그 동기분을 업고 나오셨는데 빠져나오던 중에 아빠 얼굴과 목 쪽으로 불길이 심하게 번진 거야. 그때 입으신 3도 화상 때문에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 지금의 그 흉터가 평생 남게 된 거지. 영훈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운전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지체 없이 불길로 뛰어든 아빠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에 평생 지우지 못할 흉터가 남으셨지만 우리 아빠는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 없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자기는 똑같이 불 속으로 뛰어드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 친구분이 시골에서 올라온 분인데 홀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외아들이셨거든. 자기가 안 구했으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겠냐면서 말이야. 난 그런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자랑스러워. 제 설명이 끝나자 차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 그랬구나. 대단하시네. 근데 아까 식사 자리에서 왜 그랬어? 뭐가? 너무 뚱하게 있고. 그런데 영훈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나중에 결혼식 할 때 말이야. 신부 입장할 때 아버님이랑 손잡고 입장할 거야? 어? 당연하지. 딸이 결혼하는데 당연히 아빠 손잡고 들어가야지. 그게 왜? 그냥 우리 둘이서 같이 동시입장하는 건 어때? 신랑 신부가 손잡고 같이 걸어 들어가는 거.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 나는 예전부터 그게 로망이었거든.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의 끈이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을 만나는 동안 결혼식 로망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동시입장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던 인간이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동시입장이 로망이 됐다고? 언제부터? 왜 우리 아빠 처음 뵙고 온 지금 이 타이밍에 갑자기 아빠 빼고 둘이서만 입장하자는 거야? 제 추궁의 영훈이는 시선을 피하며 변명을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냥 아버님 흉터도 신경 쓰이실 텐데 수많은 하객들 앞에 서시면 아버님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배려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배려? 너 똑바로 말해봐.
너 아까 밥 먹을 때도 우리 아빠 눈 한 번도 안 마주쳤어. 묻는 말에는 다 단답으로 끊어버리고 아빠가 주는 술이랑 반찬은 손도 안 댔지. 속 안 좋다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 너 우리 아빠 얼굴 화상 자국 때문에 그랬던 거야? 제 직설적인 분노에 영훈이는 차를 찻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더니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 더러운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나 사실 비위가 엄청 약한 거 너도 알잖아. 아버님 얼굴에 화상 자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셔서 내가 진짜 쳐다보면서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라. 그래서 밥도 못 먹겠고 술도 안 들어갔어. 그 얼굴 보고 어떻게 밥을 먹어.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다가 생긴 영광스러운 훈장 같은 흉터를 제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비위가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 표현하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결혼식장에 아빠를 세우기 부끄러워 동시입장을 하자는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속내에 저는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야, 이영우, 너 지금 우리 아빠 얼굴 보고 비위 상한다고 했어? 아니, 내 말은 화상 환자를 처음 봐서 너무 당황해서. 닥쳐! 네가 뭔데 우리 아빠를 그딴 식으로 평가해? 우리 아빠 흉터 남 살리다가 훈장처럼 남은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영훈이는 당황하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소름이 끼쳐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오늘 네가 보여준 그 싸가지 없고 위선적인 태도 평생 못 잊을 것 같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 아니, 그냥 이 시간부로 다 없었던 일로 해. 너 같은 인간이랑은 1분 1초도 더 만나기 싫어. 저는 차문을 쾅 닫고 내려버렸습니다.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는 제 뒤로 영훈이가 쫓아와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를 고작 저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평가받게 하고 무시당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속아 넘어갔던 제 사람 보는 눈에 대한 끔찍한 실망감도 컸죠. 눈물을 닦고 간신히 집에 들어갔을 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텔레비전을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영훈이 잘 갔대? 녀석이 참 과묵하고 듬직하더라. 근데 남자는 좀 그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빠의 선량한 눈웃음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아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숨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핸드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훈이가 미친 듯이 전화와 문자를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한나야, 내가 정말 미쳤었어. 내가 입이 찢어져도 할 말이 없다.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아버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해. 내가 화상 환자를 가까이서 마주한 게 처음이라 당황해서 헛소리를 짓거린 거야. 내 본심 아니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그 문자들을 보는 저는 더 화가 났죠. 아니, 이미 네 진심 어제 똑똑히 확인했어. 나한테 우리 아빠는 그 무엇보다 훌륭하고 소중한 분이야. 그런 아빠를 모욕한 놈이랑은 1초도 엮이기 싫으니까 우리 결혼은 이걸로 끝이야. 매몰차게 선을 그었지만 영훈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락을 차단했고 이대로 파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망설이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영훈이는 말도 없이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으로 불쑥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 손님이 없는 텅 빈 식당에 영훈이가 혼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빠께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영훈이는 아빠 앞에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을 때 제가 너무 긴장하고 낯을 가려서 식사 자리에서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나가 저한테 실망해서 결혼을 업자고 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빠는 놀라서 영훈이를 일으켜 세우려 하셨지만 영훈이는 아예 식당 바닥에 엎드려 눈물까지 흘리며 사죄를 했다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영훈이는 홀에 앉아 식당 영업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감을 마친 아빠를 붙잡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며 연거푸 죄송하다고 딸을 한 번만 잡게 도와달라고 읍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한나야, 영훈이가 어제 가게에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 네가 나 때문에 영훈이랑 헤어지려고 한다면서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아빠, 그 자식이 가게까지 찾아왔어? 아빠, 그건 아빠 때문이 아니라 걔가 기본 인성이 썩어 빠져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에이, 아빠는 괜찮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빠 화상 입은 얼굴 처음 보는 사람들은 놀랄 수도 있고 거부감 들 수도 있어. 그런 사람 한둘인 줄 알아? 처음엔 다들 놀라지. 영훈이도 그런 사람 처음 봐서 당황해서 그런 거야. 당황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티내는 거랑은 다른 문제야.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말하잖아. 본인이 끝까지 우기면 문제인데 저렇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잖아. 진심으로 사과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 아니다. 아빠는 정말 괜찮으니까 네가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줘라. 아빠는 오히려 영훈이를 감싸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아빠는 본인 때문에 귀한 딸이 3년 만난 남자와 결혼을 깨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무거우셨던 겁니다. 아빠의 축 처진 어깨와 미안해하시는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화상 환자를 처음 봐서 너무 당황한 걸까? 저렇게 우리 부모님 식당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할 정도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빠의 간곡한 설득에 저는 영훈이의 그 가식적이고 눈물겨운 사과쇼를 멍청하게도 잠시나마 믿을 뻔했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늘이 저를 도우셨는지 그 쓰레기 같은 놈의 진짜 끔찍한 본심이 온 동네방네 까발려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대학 동기인 현석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졸업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묻고 지내는 친한 동기였지만 이렇게 주말 늦은 시간에 다급하게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현석이는 꽤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나야, 너 혹시 영훈이랑 무슨 일 있어? 둘이 파혼 안에 만회한다는 말이 있던데.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건 아닌데 우리 헤어지기로 한 건 맞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진짜 남의 연애사에 끼어드는 성격 아닌 거 너도 알지? 근데 이건 네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너 시간 괜찮으면 지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현석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저는 대충 겉옷을 걸쳐 입고 집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던 현석이의 표정은 아주 무거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현석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폭탄 같은 이야기를 터뜨렸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기들 몇 명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영훈이랑 경호랑 완전 주먹 다짐하고 대판 싸웠어. 경호가 영훈이 얼굴을 아예 묵사발로 만들어놨어. 둘이 이제 평생 안 본다고 인연까지 끊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호 역시 저와 영훈이의 대학 동기였고 학창시절부터 저희와 꽤 가깝게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특히 영훈이와 경호는 졸업 후에도 종종 단둘이 술을 마실 만큼 각별한 사이였는데 주먹 다짐까지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경호랑 영훈이가 싸웠다고? 대체 왜? 둘이 친하잖아. 현석이는 곤란한 듯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너랑 관련된 일이야. 나랑? 왜? 영훈이가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앞에서는 무릎 꿇고 빌었다며?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아? 영훈이가 니들한테 얘기했어? 뭐라던데? 그 자식 내 친구기도 하지만 애가 왜 그런지 내가 진짜 내 입으로 전하기도 미안할 정도인데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할게. 현석이의 입에서 전해진 그날 밤 이영훈의 본심은 그야말로 악마 같았습니다. 동기들 앞에서는 저와 파혼위기를 맞은 것이 몹시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영훈이는 취기가 오르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떠벌렸다고 합니다. 야, 솔직히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 나 화상환자 얼굴 처음 봐. 진짜 놀랐다니까? 얼굴이 반이 다 일그러져 있는데 솔직히 징그러워서 밥이 안 넘어가는데 어쩌라고. 야, 그래도 그렇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넌 안 봐서 그래. 그래서 내 얼굴에 좀 티가 났는데 그 일로 한나 걔가 나랑 결혼 안 한다고 난리를 치잖아. 한나 입장에선 자기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데 너랑 결혼하고 싶겠냐? 몰라 씨. 그래서 일단 한나네 부모님 식당 찾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연기 좀 해줬어. 어차피 결혼만 하면 끝이고. 나 한나랑 결혼하고 나면 처가댁에는 얼씬도 안 할 거야. 솔직히 같이 밥을 못 먹겠다니까. 나 비위도 얼마나 약한데. 그런 사람이 장인어른이라니. 한나 걔는 좋은데 솔직히 장인어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장모님은 장인어른 얼굴 보고 결혼할 마음이 들었나? 진짜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 더러운 위선과 조롱. 저희 아빠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바닥에 기어다녔으면서 뒤에서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아빠의 얼굴을 안주 삼아 낄낄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석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훈이가 그 지랄하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던 경호가 테이블을 확 엎어버렸어. 진짜 말릴 새도 없이 영훈이한테 주먹을 날리더라고. 영훈이의 막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경호였습니다. 경호가 왜 그렇게까지 불같이 화를 냈는지 저는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누나 밑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 형편이 몹시 어려워 매일 알바를 전전하며 학비를 벌었죠. 그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홀서빙 알바 자리를 경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아빠 없이 자라 고생하는 경호를 유독 짠하게 여기셨습니다. 식당 알바를 할 때면 젊은 놈이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을 쓴다며 밥도 따로 많이 먹이시고 알바비 외에도 몰래 지갑에 용돈을 찔러 넣어주시기도 했죠. 저희 엄마 역시 혼자 자취하는 경호를 위해 밑반찬을 늘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경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된 후에도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면 꼭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식당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경호에게 저희 아빠는 단순한 친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경호가 영훈이한테 네가 감히 아저씨를 그딴 식으로 입에 올리냐고, 사람 살리려다 다치신 훌륭한 분한테 징그럽다고? 네가 인간 새끼냐 그러더라고. 나 경호가 그런 모습 처음 봤어. 걔 평소에 말도 잘 안 하고 과묵하잖아. 우린 놀라서 뜯어 말리고 식당은 완전 아수라장이었지. 경호가 마지막에 영훈이한테 너 같은 쓰레기랑은 오늘부로 친구 안 한다고. 그리고 한나한테 이딴 식으로 사기쳐서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하고 가더라고. 현석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과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대신 아빠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분노해준 경호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오자마자 곧장 이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도 않았는데 영훈이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나야, 전화해 줄 줄 알았어. 아버님한테 이야기 들었지? 내가 정말... 닥쳐 이 쓰레기 새끼야. 제가 서슬퍼런 목소리로 욕을 내뱉자 수화기 너머의 영훈이는 당황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아빠 얼굴이 겸상도 하기 싫을 만큼 징그러운데 억지로 연기하느라 참 고생 많았네. 이영우, 뭐하러 참아. 그냥 나랑 결혼 안 하면 그만인데. 너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다녔다며? 제 입에서 그날 술자리의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영훈이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한나야, 그게 아니야. 누가 그래? 어떤 새끼가 그딴 소리를 해?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다 과장된 거야. 나 진짜 진심으로 아버님한테 사과드린 거였어. 끝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경호한테 두들겨 맞고 손절당했다며. 경호가 왜 널 팼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 아빠는 너 같은 쓰레기한테 그런 모욕을 들으실 분이 아니야. 네가 흘린 가짜 눈물에 속아서 널 용서할 뻔했던 내 자신이 한심하다.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우연이라도 길에서 마주치면 그땐 내가 네 얼굴 다 갈아엎어 버릴 테니까. 저는 영훈이의 변명이 더 이어지기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3년이라는 연애 기간이 한순간에 썩은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이나 슬픔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저 인간의 밑바닥을 확인하게 되어 10년 감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최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머쓱한 듯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한나야, 현석이한테 이야기 들었구나. 내가 나설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영훈이 그 새끼가 아저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고. 경호야, 나 너한테 정말 고마워.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훈이 가식에 속아서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어. 우리 아빠 대신 그렇게 화내줘서 정말 고마워. 제 울음 섞인 인사에 경호는 덤덤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아저씨는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셔. 대학 때 나 돈 없어서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울 때 밥 챙겨주시고 내 용돈까지 챙겨주신 분이야. 남의 목숨 살리시려다 남은 그 영광스러운 상처를 어떻게 감히 그딴 식으로 모욕해. 아빠 같은 분 욕하는 거 절대 못 참아. 네가 속상할 건 알지만 영훈이 그 새끼 진짜 사람 아니야. 잘 헤어졌어. 그날 저녁 저는 경호와 만나 술을 한잔 했습니다. 얼굴 군데군데 영훈이와 싸우다 생긴 멍자국이 남아있는 경호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경호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영훈과의 파혼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을 때 아빠는 몹시 놀라셨습니다. 저는 구태여 이영훈이 뒤에서 아빠의 흉터를 조롱했다는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받으실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그저 영훈이의 여자 문제 등 다른 심각한 인성 문제를 알게 되어 헤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대신 그 과정에서 경호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덧붙였죠. 아빠는 경호 그 녀석 참 바르고 든든한 놈인데 네가 곁에 좋은 친구를 둬서 다행이다라며 안도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와 경호의 사이는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저 편안한 동기 정도였지만 저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분노해 주었던 경호의 든든하고 속 깊은 모습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자주 만나 밥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말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의 식당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고 마감을 돕곤 했죠. 경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희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갑게 굴었고 아빠 역시 그런 경호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챙기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감정은 우정에서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영훈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속이 꽉 차고 사람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아는 최경호라는 사람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대학 동기들 사이에 퍼지자 가장 발작을 일으킨 것은 전남친 이영훈이었습니다. 동기 모임에도 나오지 못하고 겉돌던 영훈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저희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강한나 걔 눈 엄청 낮은 거 아니냐? 부모도 없이 누나 밑에서 자란 흑수저 최경호랑 사귄다고? 직장도 나보다 한참 구린데 다니면서 끼리끼리 잘들 논다 진짜. 제 귀에까지 그 조롱이 들려왔지만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유무나 직장의 간판 따위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저급한 인간의 헛소리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영훈이가 발악을 할수록 저는 제가 최경호라는 진짜 보석을 알아본 것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경호와의 연애는 참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가식을 부릴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경호와 제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빠는 내 평생 저런 든든한 사이를 얻게 될 줄은 몰랐다며 눈물까지 훔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저는 최경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 신부 입장 순서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저희 아빠의 팔짱을 꽉 끼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제 손을 경호에게 넘겨주었을 때 경호는 아빠를 꽉 끌어안으며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크게 외쳤죠. 하객석에 앉아있던 동기들과 지인들은 우리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진심 어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아있는 아빠의 얼굴은 그날따라 세상 어떤 사람보다 환하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비록 쓰레기 같은 인연에 속아 3년의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의 진짜 반려자를 찾게 되었으니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와 그리고 저희 아빠를 비웃었던 이영훈이 땅을 치고 후회할 진짜 반전은 결혼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은 남들처럼 의리의리하고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돈이 넉넉하지 않아 작은 빌라 전세로 시작했고 둘 다 맞벌이를 하며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호는 매사에 성실했고 저를 끔찍이 아껴주었거든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들고 와서 함께 캔맥주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게다가 경호는 주말이면 저보다 먼저 친정 식당으로 달려가 아빠를 돕고 무거운 식자재를 번쩍번쩍 날라주며 저희 부모님께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아빠는 그런 경호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사이라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온 것은 결혼 5주년을 맞이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에게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셨지만 전해 들은 소식은 너무나도 슬프고도 충격적인 부고였습니다. 바로 수십 년 전 기숙사 화재 사건 때 아빠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기숙사 동기 아저씨께서 병원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빠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건 이후 그 아저씨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삶이 바빠 아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지만 명절 때면 꼭 아빠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석준아, 네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 네 얼굴의 상처를 생각하면 내가 평생 죄인이다라며 눈물을 흘리시곤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아빠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저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외롭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변호사를 통해 남긴 유언장의 내용이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저씨는 홀로 살면서도 악착같이 일을 하고 투자를 하여 꽤 큰 재산을 모아두셨더군요. 그분이 남긴 유언장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주다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흉터를 안게 된 나의 은인 강석준에게 내 남은 재산 전부를 남긴다. 아저씨가 아빠에게 남긴 유산의 규모는 무려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혈혈단신이었던 아저씨는 자신 때문에 얼굴에 화상을 입고 평생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고생했을 아빠에게 늘 깊은 부채감을 안고 사셨던 겁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결국 강석준이라는 친구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덕분이라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 빚을 갚고 가신 것이죠. 저희 가족은 그 거대한 액수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돈을 바라고 구한 것도 아닌데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가냐며 아저씨의 유언장 앞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세금 처리를 모두 마치고도 저희 집에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거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은 것이죠. 유산 정리가 모두 끝난 후 아빠는 저와 경호를 친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저희 부부 앞에 툭 내려놓으셨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좁은 빌라에서 고생 많았다. 아빠가 능력이 부족해서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못 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런데 하늘에 있는 내 친구가 나더러 이제 딸내미 고생 그만 시키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라고 이 큰 돈을 줬나 보다. 경호야,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돈도 없는 우리 집에 와서 내 얼굴에 있는 흉터 한번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로 모셔준 네 그 착한 임성을 내가 어찌 잊겠니?
이 돈의 반, 10억은 너희 부부에게 주마. 이걸로 넓고 깨끗한 아파트 하나 사서 예쁜 아이 낳고 살아라. 아빠의 말씀에 저와 경호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경호는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친구분이 아버님에게 남기신 돈인데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 아직 젊고 몸 건강해서 열심히 벌면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노후에 편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쓰셔야 합니다. 경호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빠는 내 재산 내 자식 주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기어이 저희 부부의 품에 그 큰 돈을 남겨주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빠의 의롭고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그 10억 원이라는 큰 돈으로 대출 하나 없이 전망 좋은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상가 한 칸을 분양받아 매월 월세 수익까지 얻게 되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저희 부부가 갑자기 대출 없이 번듯한 아파트를 자가로 매매했다는 소식은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배가 아파서 바닥을 뒹굴며 발작을 일으킨 인간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제 전 남자친구 이영훈이었습니다. 영훈이의 지난 5년간의 근황은 그야말로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와 파혼한 후 영훈이는 외모 깔끔하고 조건 맞는 집안을 찾는다며 여기저기 선을 보고 다니더니 결국 2년 뒤 한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몇 명 하객으로 갔었는데 영훈이는 거기서도 처가댁이 꽤 잘 산다며 저랑 헤어지길 잘했다고 똥차가고 벤츠 왔다는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똥차라 이거죠.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훈이의 그 이기적이고 속물적이며 배려 없는 성격은 결혼 생활에서 고스란히 미천을 드러낸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만 챙기고 처가댁은 본체만치 않은 이기주의, 툭하면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결국 결혼 1년 만에 큰 파탄이 났고 현재는 귀책 사유를 두고 지저분한 진흙탕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 시궁창 같은 상황에서 저희 아빠가 20억 원의 유산을 받았고 자기가 개무시했던 최경호가 그중 10억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오죽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어요. 하루는 현석이에게서 실소가 섞인 전화가 왔습니다. 한나야, 나 진짜 살다 이영훈처럼 찌질한 새끼는 처음 본다. 어제 동기들 몇 명 모여서 술 마시는데 이영훈이 갑자기 불쑥 끼어들더니 혼자 소주를 벽나발로 불더라. 걔가? 왜? 이혼 소송 중이라 힘들대? 아니,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 대뜸 너희 집 10억 받은 얘기 꺼내면서 발작을 하더라니까. 원래 그 10억 내 거였는데 내가 진짜 그 얼굴 비 조금만 꾹 참고 결혼식 올렸으면 지금 그 아파트가 내 건데 최경호 저 거지 같은 새끼가 내 자리를 빼앗아 갔다면서 엉엉 우는데 와 진짜 동기들 다 정 떨어져서 벌레 보듯이 쳐다봤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화조차 나지 않고 그저 너무 우스워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 추악하고 찌질해질 수 있는지 이영훈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어. 야 이 병신아, 니 그 썩어 빠진 심보로 아저씨 됐으면 10원 한 장 못 받았어. 그리고 너 같은 자식 걸러내서 한나가 1,000원을 받은 거지. 어디서 남의 행복에 숟가락 얹으려고 징징대.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술값도 안 내고 도망가더라. 현석아 진짜 고맙다. 네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퇴근한 남편 경호를 마중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경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한나야, 나 오늘 장모님이 겉절이 담그셨다고 해서 처가댁 들려서 김치 받아왔어. 아버지가 주말에 같이 사우나 가자고 하시네. 제 남편 경호는 10억이라는 거액을 받고서도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모님을 끔찍이 챙기고 퇴근 후에는 저와 함께 설거지를 나누어 하며 소박한 행복을 즐길 줄 아는 다정하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영훈과 연애했던 3년이라는 시간이 한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헛되이 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놈의 본성을 빨리 알아보지 못한 제 눈을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3년의 오답을 거쳤기에 이영훈이라는 쓰레기차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3년을 버린 대가로 제 인생에 남은 70년을 완벽하게 아낀 셈입니다. 저희 아빠의 상처는 누군가에게는 비위가 상하는 징그러운 흉터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상처는 결국 사람을 걸러내는 가장 정확하고 위대한 걸음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빠의 의로운 희생이 가짜를 걸러내고 채경을 하는 진짜 보석 같은 인연이 저에게 맺어주었으며 결국 상상조차 못할 경제적 축복까지 안겨주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저희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경호와 함께 넷이서 맛있는 장어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고 경호가 싹싹하게 아빠의 술잔에 술을 채워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물질적인 여유보다 더 감사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여유롭고 당당하게 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길고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소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예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고르고 사람들의 공간을 따뜻하게 채워줄 물건들을 기획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제법 자리를 잡아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겉보기에는 제 삶이 제법 평온하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너무나도 끔찍하고 뼈아픈 과거의 상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믿었던 남편의 추악한 배신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고 심지어 제 뱃속에 자리 잡았던 소중한 첫아이마저 유산해야만 했던 끔찍한 기억이 있거든요. 제 전남편의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그는 시내에 이름 있는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는 호텔리어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의 반듯한 외양과 매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늘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몸에 밴 듯한 세심한 배려는 저를 금세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죠. 우리는 약 1년 반 정도의 연애 기간을 거쳐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반듯하고 다정한 남자와 함께 평생을 의지하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첫 1년은 무난하고 행복했어요. 둘 다 아이도 좋아했기에 빨리 아이를 만들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까지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저희는 결혼 직후부터 피임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기다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겠지, 때가 되면 찾아오겠지라며 가볍게 여겼지만 매달 임신 테스트기에 단호한 한 주를 확인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쌓여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대놓고 재촉을 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은연중에 손주를 기다리시는 내색을 보이셨고 심지어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시면서 손주를 더욱 보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우리 이달에도 소식이 없으면 다음 달에는 같이 난임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 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도 제 뜻에 동의하며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런데 난임병원 방문을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생리주기가 며칠 늦어지는 것을 느낀 저는 별 기대 없이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는데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선명한 붉은색 두 줄이 나타났거든요.
너무 놀라고 기뻐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 역시 몹시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리 어딘가 묘하게 차분하더라고요. 아니, 차분함을 넘어 미적지근했다고 할까요? 진짜네. 두 줄이네. 와. 남편은 옅은 미소를 짓긴 했지만 오히려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며 무언가 당황한 듯한 복잡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서운했지만 애써 상황을 합리화했습니다. 남편도 너무 뜻밖이라 아직 실감이 안 나서 저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어쨌든 병원에 가서 정확히 피검사를 하고 임신 5주차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새 식구의 행복한 미래만을 머릿속에 그리며 태교에만 전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몸조심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무렵 친정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던 친정엄마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계단에서 구르시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것이었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황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다리 골절과 타박상이 심해 곧바로 수술을 하고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난 엄마의 곁을 지키며 저는 당분간 제가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엄마의 간병을 도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셨고 저 외에는 친언니가 있었지만 언니는 직장일이 워낙 바빠 쉽게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하루는 제가 있었는데 다음날 병실로 온 언니는 자기가 있을 테니 저보고는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 초기다 보니 집에서 쉬어야 될 것 같다고요. 언니의 강경한 태도와 엄마의 만류에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긴장하며 병원으로 달려오느라 배가 살짝 당기는 듯한 느낌도 있었기에 집으로 돌아가 쉬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에게는 엄마가 입원하셔서 당분간 병원에 있을 것 같다고 연락을 해둔 상태였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정정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바닥에 놓인 낯선 물건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 사이즈가 230 남짓되어 보이는 작은 여성용 구두 한 켤레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거든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은 분명 오늘 주간근무라 출근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집안에 누군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낯선 여자 신발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남편과 어떤 여자의 목소리였죠. 아, 오빠 진짜 물 튀지 말라니까. 이리 와봐. 제 남편 이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화장실 안에서 함께 샤워를 하며 장난을 치고 낄낄거리는 소리가 굳게 닫힌 안방 화장실 문틈을 타고 선명하게 새어나온 거였죠.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멍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안방 바닥에는 그들이 급하게 벗어던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남편의 호텔 유니폼 바지와 셔츠가 뒹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얇은 블라우스와 스커트 그리고 속옷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침대 위에는 여자가 들고 온 숄더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과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명함에는 남편이 근무하는 호텔의 로고와 함께 프런트데스크 주임 송하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니 이제 겨우 20대 중반, 제 남편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장 후배를 아내가 병원에 간 사이에 신혼집 안방으로 끌어들여 함께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함과 신분증을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물소리가 뚝 끊기더니 그 두 사람이 밖으로 걸어 나왔죠. 그걸 보는 제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 송하영이라는 여자는 제가 평소에 샤워 후 즐겨 입던 제 샤워 가운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수건으로 하의만 대충 가린 채 나오던 남편은 안방 한가운데 유령처럼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야말로 기함을 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아, 네가 여기 어떻게...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상간녀 송하영 역시 저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제 남편의 등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여보, 저기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오해야. 그러니까... 그 뻔뻔하고도 멍청한 변명을 듣는 순간 제 눈이 완벽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미친 듯이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오해? 우리 집 안방에서 딴 년이랑 발가벗고 씻고 나오는 게 오해!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넌 어느 날 내 손에 죽었어! 제가 남편의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며 악을 쓰자 뒤에 숨어있던 송하영은 그 샤워가운만을 걸친 채 안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눈이 돌아 쫓아나갔죠. 야, 너 거기 안 서? 더러운 년아! 제가 도망가는 상간녀를 쫓아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남편이 제 허리를 뒤에서 필사적으로 끌어안으며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제발 참아. 걔는 나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진정해. 이거다. 나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저는 남편의 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거실 바닥에서 서로 밀치고 당기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에서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죠. 날카로운 고통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웅크리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여보, 왜 그래? 피가 나잖아. 남편은 피를 보고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함께 의식이 희미해졌고 응급실에 도착하여 긴급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유산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을 간절히 기다려 마침내 찾아왔던 소중한 첫 아이인데 남편의 추악한 불륜과 안방에서 마주친 그 기막힌 광경이 빚어낸 참사가 제 아이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이었죠. 슬픔을 넘어선 지독한 원망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하게 미웠고 내 가운을 입고 도망치던 그 어린 상간녀 송하영을 평생 저주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천 번 다짐했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양가 부모님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엄마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제 병실로 오셔서 통곡을 하셨고 저희 아빠는 병원 복도에서 남편의 뺨을 수차례 후려치며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 앞에 눈물로 사죄하셨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는 항암 치료 중이라 몸도 안 좋은데 자식 잘못에 진심으로 비셨죠. 그 송하영이라는 여자는 호텔에 사직서를 내고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죄 갚으며 살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용서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까지 잃게 만든 남편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굳은 결심을 흔들어 놓은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평소 저를 며느리가 아닌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참으로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도 며느리 고생한다며 먼저 앞치마를 두르셨고,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봉투를 쥐어주며 기뻐하셨던 분도 시아버지였죠.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아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제가 이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는 저를 꼭 한 번만 보고 싶다며 간곡히 부탁해 오셨습니다. 차마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찾아간 병동에서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의 시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혜진아, 내 못난 아들놈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네가 그놈을 평생 용서하지 못한다 해도 할 말이 없다마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아 염치불구하고 부탁하마.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 자식놈 가정이 박살나는 꼴만은 안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나를 봐서라도 딱 한 번만 그놈을 걷어주렴. 부탁이다. 시아버지의 그 처절한 눈물과 유언에 가까운 간청 앞에서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의 마지막 소원을 저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죠. 저는 결국 이혼 서류를 접어두고 다시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의 마지막 가는 길에 차마 아들의 가정이 박살나는 참담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안도하며 제게 평생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제 손을 쥐고 고맙다는 희미한 미소를 남기신 채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묵묵히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와 남편을 유일하게 이어주고 있던 얇은 끈마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텅 빈 배를 안고 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 제공자인 남편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쉰다는 것은 매 순간이 지옥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철저하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각방을 썼고 밥도 따로 먹었으며 꼭 필요한 사무적인 대화 외에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말을 붙여보려 하고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던 디저트를 사오며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태도로 일관하며 눈길 한번 주지 않자 남편 역시도 짜증과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가 무슨 큰 죄인이라도 되냐는 듯 적반하장으로 냉랭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의 태도 변화에 일말의 서운함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편 이준호라는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숨막히는 침묵과 냉전 속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향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벌써 1년이야. 나도 그동안 할 만큼 했고 빌 만큼 빌었어. 근데 당신은 평생 나 용서할 생각 없잖아.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막히게 눈치만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 당신이나 나나 아직 젊은데 이렇게 의미 없이 살 거면 그냥 이혼하자. 그게 서로를 위해서 맞는 것 같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혼하자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혼? 지금 네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네가 바람피워서 내 아이 유산시키고 아버님 유언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나한테 네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퇴근하고 집에 오는 게 지옥 같아. 이럴 거면 그냥 서류 정리하고 각자 새 출발하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남편을 보며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이혼을 해도 내가 하자고 해야지 뻔뻔하게 이혼을 입에 올리는 게 너무 괘씸했죠. 하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던 참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댁 본가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고 계셨는데요. 시어머니께 드릴 것도 있고 해서 퇴근길에 시댁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선 저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쇼핑백과 물건들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쇼핑백 안에는 갓난아기가 입는 베넷 저고리와 가제 수건들, 그리고 포장도 뜯지 않은 젖병 세트와 아이용 장난감들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싶은데 부엌에서 나오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어머, 혜진아, 네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어머님, 이 아기 옷들이랑 젖병은 다 뭐예요? 집에 웬 아기용품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쇼핑백을 발로 쓱 가리며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아, 친구 딸이 이번에 출산을 해서 내가 선물로 주려고 몇 개 사둔 거다. 뭔가 감추는 듯 당황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평소와 달리 저를 소파에 앉히지도 않은 채 서둘러 현관 쪽으로 저를 유도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마.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할 것 같다. 할 이야기 있으면 나중에 전화로 하자꾸나. 어서 가보렴. 며느리가 왔는데 차 한 잔 내어주지 않고 등을 떠밀며 쫓아내듯 내보내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평생 죄인처럼 사내만에 하다가 갑자기 이혼 요구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연차를 내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집을 비웠을 법한 평일 낮 시간을 노려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댁의 2층 주택은 1층 시어머니가 생활하시고 2층은 예전에 남편이 총각 시절 쓰던 방과 넓은 거실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어선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소리가 2층 계단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응애 하고 앙칼진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니 거기에는 남편의 상간녀였던 송하영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상간녀가 시어머니의 2층 집에 숨어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송하영도 경악했죠. 당신이 여길 왜? 그 아이는 뭐야? 송하영은 아이를 감추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잠시 후 어머님이 뛰어올라서는 다 얘기할 테니 일단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 사건 직후 호텔을 그만두고 잠적했던 송하영은 이미 그때 제 남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혼자 숨어 지내며 배를 불리던 그녀는 출산이 임박해 만삭이 되자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만삭에 배를 안고 상간녀가 나타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속이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2층 빈방에 송하영을 숨겨들여 지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기 싫다는 상간녀의 독촉에 남편은 지쳐서 못 살겠다며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꼭지가 돌아 그 길로 남편의 호텔로 쳐들어가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내 아이는 유산시켜서 죽여놓고 넌 네 엄마 집 2층에 그년이랑 네 자식 새끼를 숨겨두고 키워?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수많은 직원들과 손님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남편은 당황하더니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곤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 애를 가지고 만삭이 되어서 연락이 왔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내 핏줄인데 모른 척해? 나도 내 핏줄은 거둬야 할 거 아니야. 자신의 더러운 불륜과 기만을 내 핏줄에 대한 책임감으로 포장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감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편과 상간녀 송하영,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상간녀를 숨겨주고 저를 기만한 시어머니까지 3명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혼소장을 접수했죠. 이미 혼외자를 출산하고 시어머니 집에 동거하고 있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와 팩트가 있었기에 재판은 길게 끌 것도 없이 완벽한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과 송하영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고 저는 저희가 살던 신혼집의 전세금과 재산분할까지 싹 다 거두어들인 뒤 미련 없이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인연을 끝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완전히 혼자가 된 후 저는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낮이며 밤이며 쇼핑몰 업무에 집중하며 제 자신을 혹사시켰죠. 그렇게 해야만 그 소름 끼치는 기억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우연히 남편과 친분이 있던 제 지인을 통해 그들의 기막힌 근황을 건너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송하영의 그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해 큰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꽤 심각한 수준의 중증 발달장애 및 선천적 질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아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서 매달 들어가는 재활치료비와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호텔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시아버지의 유산과 적금까지 다 깨서 아이 치료비로 쏟아붓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송하영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쪼달리는 생활고 때문에 매일같이 남편 시어머니와 악을 쓰며 싸우고 집안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서늘한 인과응보의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내 아이를 피눈물 속에 잃게 만들고 뻔뻔하게 얻어낸 그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도 자기들이 선택한 업보지. 내 할 바 아니야. 다시는 굳이 그 인간들 소식 나한테 전해줄 필요 없어. 저는 그들의 불행조차 제 삶에 끼워 넣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에도 제 몫의 상처를 홀로 껴안은 채 또다시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학을 뗐기 때문에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제 일 열심히 하며 혼자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평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거래처 대표님들과 한 레스토랑에서 미팅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어 기분 좋게 와인을 몇 잔 마셨고 자리가 파한 뒤 제 차를 운전해줄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온 순간 엄청 놀랐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10년 전 제 남편이었던 이준호였거든요. 과거 5성급의 호텔의 호텔리어로서 늘 말끔하게 다니던 그 번듯한 외모의 이준호가 아니라 얼굴은 비쩍 말라 볼이 푹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짙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는 초라한 행색의 이준호가 있는 겁니다. 이준호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혜진아,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운전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제 싸늘한 반응에 전 남편은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4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신호대기에 걸려 차가 멈춰섰을 때 전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제게 씁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네. 쇼핑몰 성공했다는 소식은 건너서 들었어. 다행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미건조하게 물었습니다. 본업은 어쩌고 밤에 대리운전을 다 하는 거야? 제 질문에 전 남편은 헛웃음을 지으며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모자라. 밤에는 대리 뛰면서 살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많이 아파. 병원비랑 재활치료비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 엄마가 살던 그 2층 집도 진작에 팔아서 아이 병원비로 다 썼어. 지금은 낡은 전세 얻어서 엄마랑 나랑 아이 셋이서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강 건너들었던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뒤이어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저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송하영, 그 여자 도망갔어. 제가 놀라 눈밀러를 쳐다보자 전 남편은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중증 장애 판정을 받고 커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그러더라. 자기는 도저히 이렇게 살기 싫다고. 그러더니 내가 아이 치료비 하려고 모아둔 적금 통장이랑 집 팔고 남은 전세 보증금 일부까지 싹 다 인출해서 하루아침에 야반도주를 했어.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작정하고 현금 들고 숨어버린 년을 찾을 길이 없더라.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원망과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 치료비까지 들고 도망간 그 악마 같은 년 생각만 하면 지금도 밤에 잠이 안 와. 우리 엄마는 병든 손주 안고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나는 내 새끼 살려보겠다고 잠도 못 자고 길바닥을 헤매는데. 혜진아, 내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그 죗값을 천벌로 받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미친놈이었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전 남편은 울먹이더라고요. 상간녀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하고 장애를 가진 아이의 치료비마저 도둑맞은 남자의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을 보면서도 제 가슴 속에서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이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 차키를 돌려받으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굳이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아이 엄마가 도망갔다니 그 아이가 참 가엾네. 내 뱃속에서 당신 때문에 유산된 그 아이 몫까지 생각해서 지금 당신 곁에 남은 그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 내가 당신에게 해줄 말은 그것밖에 없어. 그날 이후 저는 대리기사로 만났던 전 남편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의 시간이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가을이 한창이던 어느 주말 저는 사업상 알고 지내던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 웨딩홀을 찾았습니다. 그 웨딩홀은 한 층에 2개의 예식홀이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였는데요. 축의금을 내고 지인에게 인사를 건넨 뒤 예식 시간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옆 예식홀 앞을 지나가는데 웨딩 포토 테이블에 커다란 사진이 묘하게 제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신부의 얼굴이 어딘가 아주 낯이 익은 얼굴이었거든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액자 앞으로 다가갔죠. 사진 아래 놓인 작은 알림판에는 신부 송민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민지, 이름은 달랐지만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10년 전 저를 이혼시켰던 그 상간녀 송하영과 너무나도 흡사한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10년이나 지났고 웨딩 메이크업과 보정 기술이 들어갔다 한들 사람의 고유한 생김새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름이 송민지인 걸 보니 개명한 게 아닌가 싶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픈 자기 자식을 버리고 그 아이의 수술비까지 훔쳐 달아난 그 짐승만도 못한 여자가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세탁하여 뻔뻔하게 다른 남자와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니. 저는 홀린 듯이 그 옆 홀의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에는 하객들이 부쩍이고 있었고 소파 위에는 방금 전 사진에서 보았던 그 여자 송하영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신부 곁이 잠시 비었을 때 저는 천천히 그녀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저를 새로운 하객으로 착각했는지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마주친 저를 그녀는 단번에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죠. 송하영 씨? 제가 싸늘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옛 이름을 부르자 송민지로 완벽하게 신분 세탁을 마쳤다고 믿었던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증발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송민지인데요. 그녀는 애써 당황 기색을 숨기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을 잘 기억 못하나 봐. 10년 전에 내 집 안방 화장실에서 내 샤워가운 걸치고 도망쳤잖아. 제 말에 그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아이 치료비까지 싹 다 훔쳐서 도망쳤다더니 여기서 다 보네. 이준호의 이름과 아이 치료비라는 단어가 나오자 송하영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저기, 제가 그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철도 없었고 너무 생각 없이 저지른 짓이에요. 저한텐 이제 과거일 뿐이에요. 제발 모른 척만 해주세요. 네? 제가 나중에
나중에 꼭 부족함 없이 살이라도 할게요. 네? 입막음을 위해 돈이라도 주겠다며 제게 애걸복걸하는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돈? 나 돈 안 부족한데? 돈 얘기하는 거 보니 돈 좀 있는 남자랑 결혼하나 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을 듯이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제발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네? 저는 그녀의 손을 경멸스럽게 뿌리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최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왜 이래? 나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내가 뭐 하러. 그 말에 그 여자는 조금 안심하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대신 송하영 씨를 미친 듯이 찾고 있는 사람한테 어딨는지는 알려줬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사실 저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기 전 이미 전 남편 이준호에게 문자를 보내 이 웨딩홀의 주소와 송하영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린 상태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부 대기실 밖 복도에서 쾅쾅거리는 거친 발소리와 함께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송아야! 인연 어딨어? 신부 대기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땀범벅이 된 전 남편과 눈이 뒤집힌 전 시어머니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은 분노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을 찾아온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본 순간 송하영은 깨악 바로 비명을 지르며 대기실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전 남편은 단숨에 달려가 송하영의 웨딩드레스 멱살을 틀어주었습니다. 야, 네가 낳은 자식 새끼는 아파서 숨이 넘어가는데 치료비 훔쳐다가 도망가더니 딴 놈이랑 결혼을 해? 네가 악마지 사람이야? 시어머니 역시 달려들어 송하영의 머리에 씌어진 티아라를 뜯어내고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통곡했습니다. 천벌을 받으면 내가 오늘 인연 죽이고 나도 깜빵 갈 거다. 순식간에 신부 대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함과 비명, 집기가 부서지는 소리에 밖에서 손님을 맡고 있던 예비 신랑과 신랑 측 부모님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습니다. 예비 신랑이 기겁하며 말리자 전 남편은 예비 신랑에게 핏대를 세웠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알고 결혼을 해? 나랑 바람나서 애까지 낳은 년이야. 그런데 그 애가 장애 판정 받으니까 애 치료비까지 싹 다 훔쳐서 도망친 년이라고. 신랑 측 부모님은 그 끔찍한 폭로에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웨딩홀 직원들이 달려와 경찰에 신고하느라 예식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송하영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울부짖으며 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끌어내요. 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모든 하객들이 그녀의 더러운 과거를 알게 된 후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처절하고도 완벽한 파멸의 현장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내 가정을 박살내고 내 아이를 죽게 만들었던 연놈들이 10년이 지나 서로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지옥불에서 나뒹구는 모습.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값에 대한 신의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심판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 추악한 광경을 눈에 담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신부 대기실을 조용히 빠져나와 본래 제가 가야 할 지인의 예식홀로 향했습니다.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뻔뻔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 했던 그녀의 대담함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 남편 이준호였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날 송하영의 결혼식은 완벽하게 파투가 났다고 했죠. 혜진아, 네 덕분에 그년 잡았다. 근데 그 미친년이 나랑 우리 엄마를 폭행으로 고소했어. 나도 내 돈 훔쳐간 거 절도죄로 고소하고 끝까지 갈 거야. 아주 그년이랑 나랑 둘 중 하나 죽을 때까지 개싸움할 거다. 수화기 너머로 이를 가는 전 남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원한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서들 해. 누가 고소를 하든 감방에 가든 내 할 바 아니잖아.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마. 전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제 삶에 전 남편의 자리는 단 1mm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지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겠지만 혹독한 겨울을 버텨낸 저의 인생은 앞으로 더 눈부시고 환한 봄날을 맞이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